이번 시간에는 그 재고자산의 원가 측정 방법이랑 재고자산의 감모, 평가 손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재고자산의 원가 측정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매제고법, 표준원가법, 매출총이익률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가 측정 방법이기도 하지만 원가 추정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원가를 추정하기 힘들 때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원가를 추정을 한다. 측정하기 힘들 때 이렇게 추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보면은 소매제고법이 나와 있어요. 판매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무 재고 금액의 원가율을 산정하여 기말 재고 자산의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다음에 그 재고자산이 있어요. 재고자산 특이점을 그리는데 이게 이제 원가 기준으로도 그리고 매가 기준으로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재고자산 원가를 알고 싶은데 이게 원가 금액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매출원가 금액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다 했을 때 기초 매입이죠. 등기 매입. 그럴 때 이렇게 원가 금액으로 인한 티계정을 그리고 그다음 매가 금액으로 계산한 티계정을 그린 다음에 이 매출원가 금액을 추정하고자 할 때 요거랑 요거의 똑같은 원가율 있죠? 이게 더 작겠죠? 매가 기준의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금액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고 원가 기준의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이 분자에 들어가서 이 원가율을 이렇게 매가 기준의 판매가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 원가 금액을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 원가율이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가 기준으로 티계정 그리고 매가 기준으로 티계정 그리고 이런 계산 방식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두시고 계산 문제를 다루면서 좀 더 깊이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매제고법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다. 판매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 금액의 원가를 산정하여 기말재고 자산을 추정한다. 근데 이 얘기가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 재고자산 추정하는 방법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매출 가격 환원법, 매출 가격을 이렇게 원가 기준으로 환원하는 거죠. 매출 가격 환원법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실제 원가랑 유사한 경우에 이제 편의상 사용을 한다. 이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추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실제 가격이랑 유사한 경우에만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 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지급하는 뭐 유통업, 백화점 이런 데들 예를 들 수 있겠죠.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대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서 재고자산 원가 측정 방법 소매제고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원가법은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한다. 표준원가는 이제 그 재고자산에 대해서 원가를 수량이나 단가를 표준적인 그 수량 단가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원가법 계산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실제로 이제 평가 결과 금액과 실제 원가가 유사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게 다 실제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 이 표준원가법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총익률법이 나와 있는데 매출총익률법은 선제지변이나 화재나 문안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의 가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재택국제기준에서 인정되는 방법이 아니므로 외부 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매출총익률법도 저희가 보통 뭐 문제 속에서 뭐 매출총익률법은 얼마다, 매출원가에 월말에 가산하는 금액을 뭐 매출 금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한 계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산식을 알고 계셔야지 이제 계산 문제를 풀 때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겠죠.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다. 이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단기 매출원가도 매출액에다가 매출원가를 곱한 거다. 그리고 매출액에서 이제 매출원가를 곱한 거를 표시를 할 때 매출액에다가 1- 매출 총이익률 뺀 거 곱한 거랑 똑같은 금액이다. 매출 원가율이랑 매출 총익률 더하면 1이다. 이런 거 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액은 티계정 똑같이 나오죠. 기말 재고액 산정할 때 판매 가능액이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판매 금액이죠. 여기서 기초재고에서 매출 원가 차감한 금액이 기말 재고다. 이거 되게 기본적인 산식이에요. 근데 이 산식을 모르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재고액의 문제는 대부분 이 티계정을 가지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산식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매출 총이익률, 매출 원가율 이런 표현 쓸 수도 있지만 뭐 원가에 얼마를 가감한다, 뭐 매출 총이익률 얼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제일 이제 안 헷갈리는 방법이 뭐 매출의 뭐 100인데 매출 뭐 원가가
매출액에다가 뭐 얼마를 가산해가지고 뭐 한다 했을 때 그거를 숫자를 그냥 100% 백분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뭐 자기는 원가가 100인데 20%를 가산해가지고 매출 가격을 산정한다. 그러면은 매출 가격이 120이면 매출 총이익이 20이죠. 이렇게 문제 났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매출 총이익률이 20이다 했을 때는 매출이 100이고 80이고 매출 총이익이 20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0을 기준으로 한 이런 산식을 적용을 하면은 내가 곱해야 될 숫자들이 80%를 곱해야 될지 12분의 2를 곱해야 될지 12분의 8을 곱해야 될지 이런 게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면 조금 긴가민가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문제를 다루시다 보면은 얘기가 좀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숫자들 가지고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매출 뭐 원가율 매출 총이익률인데 뭐 20% 가산한 금액 이런 거 나왔을 때 같이 적용하다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외우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원가 측정 방법, 소매제고법, 평준원가법, 매출총익률법 이제 이론적으로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환입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먼저 보면은 도난, 분실, 기록, 오류, 파손 등으로 기말재고 수량보다 실제 기말재고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재고자산을 직접 차감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국제회계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게 그쵸 다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준서 상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문구들이 뒤에 추가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는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는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문구들이 보통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기준서에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었는데 이제 IFRS 기준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문구가 이렇게 딱 나와 있진 않고 비용 처리한다만 나와 있어요. 매출 원가로 가던 영업의 비용으로 가던 비용 처리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기준서상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문구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보면은 그 수량 차이였었죠. 실제 장부상에 이거는 기말재 아까 그 계속기록법과 실제 재고자산법의 그 차이를 말하는 거 기억나시죠? 기말 장부 수량 장부상으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던 금액과 실제로 우리가 딱 재고조사 했더니 나왔던 금액 그 차이가 났을 때 이거를 이제 감모손실로 본다.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회계 처리는 이거는 보통 감모손실 같은 평가손실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 배정을 쓰기도 하는데, 감모손실은 그 충당금을 쓴다는 거는 원래 원자산이 있고 원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는 건데 이렇게 설정하는 거겠죠. 근데 재고자산 감모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산이 없는 거죠. 감모가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유는 이미 자산이 없는 거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는 없고 바로 재고자산을 차감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또는 매출원가, 그래서 이게 감모손실로 처리가 돼가지고 매출원가 갈 수도 있고 영업의 비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된다. 재고자산을 직접 차감하는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나와 있죠. 평가손실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을 약간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보통 저희가 뭐 이렇게 함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수량 단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수량 단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장부상에 뭐 장부상 수량이 이거였고 원래 취득원가가 이거 있었어요. 아까 이렇게 계산이 있었겠죠? 이렇게 계산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실제 재고조사법을 사용해가지고 그 수량을 계산해봤더니 장부 실제 재고 수량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감모손실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감모손실만큼. 그래서 여기 산식 보면은 기말 장부수량에서 실제 장부수량을 차감한 거에다가 취득원가를 곱한 것만큼이 감모손실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모손실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부분이 나가는데, 평가손실은 제가 이제 그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취득원가가 있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이렇게 차감 가능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 이제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평가손실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에 이제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산식이 이 표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근데 재고자산 경우에 평가손실 파트에서 취득원가보다 순실현 가능가치가 낮은 경우에 이렇게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취득원가보다 순실현 가능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평가손실 인식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취득원가로 계산을 하면 되고, 취득원가보다 순실현 가능가치가 떨어졌을 때 순실현 가능가치로 측정을 하는 것이 이제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취득원가가 순실현 가능가치가 취득원가 넘어갔을 때는 그냥 취득원가로 쓰는 거고, 취득원가보다 순실현 가능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순실현 가능가치로 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가법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장부상에 계산되는 거는 요거와 요거를 곱한 금액이 기말재고 자산으로 BS에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산식을 이제 외울 필요 없이 좀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관련한 회계처리 보시면은 아까 여기서는 이제 충당금 규정을 씁니다. 평가 같은 경우에는 원자산이 있고 원자산에 대한 가치를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실현 가능가치가 하락했을 때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나 매출 원가를 해가지고 차변에 기재를 하고 충당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모손실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은 직접 차감하지만 평가손실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으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순실현 가능가치가 지금은 올해 기말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말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간 경우에 취득원가를 한도로 해서 환입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상승분만큼 나중에 인식을 할 수도 있다. 그때는 환입으로 처리하는데 환입의 한도가 취득했던 취득원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손실, 감모손실에서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회계 기준상 IFRS죠. IFRS가 둘 다 비용 처리한다는 건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가손실은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고, 감모손실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원가성이 있다고 보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자산, 감모손실, 평가손실, 환입까지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가상 분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문제는 소매제고법, 아까 원가랑 매가 기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소매제고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2번 문제를 풀 건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기본적인 소매제고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문제라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2. 주한국의 20X1년 상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초재고, 단기 매입 원가 기준, 판매가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20X1년도 매출은 74,000원이고 20X1년 말 상품의 순실현 가능가치는 16,000원이다. 주한국은 상품의 원가 측정 방법으로 소매제고법을 선택하였다.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편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각각의 평가 방법에 따른 상품 평가 손실액의 차이는, 이거는 소매제고법이기도 하지만 순실현 가능가치에 따라서 결국 기말재고자산을 평가 손실을 얼마나 인식할 건가까지 같이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예요. 소매제고법 계산하는 문제는 간단하지만 그래도 평가 손실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소매제고법 자체는 쉽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소매제고법 나왔을 때 T계정을 원가랑 매가 기준으로 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고, 원가, 재고, 매가 기준으로 그리고 기초재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 판매가 기준으로는 기초재고가 15,000원, 단기 매입이 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 원가율을 먼저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아까 이 원가율이 기말재고 원가율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표를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저희가 산출하는 게, 여기 산출할 수 있는 거는 매가 기준의 기말재고를 산출을 해서 이 원가율을 적용해가지고 여기를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보시면은 재고자산 매가 기준으로 내용 볼게요. 매출이 지금 74,000원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매출이 7만. 그리고 여기서 역산을 하게 되면은 기말 매가가 26,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6,000원에서 원가를 어떻게 환원할 거냐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원가율만큼
이 원가율만큼 적용해서 이 원가 기말재고를 환원하겠다. 이 개념이 소매제고법의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법을 먼저 볼게요. 평균법을 보면은 평균법은 저희가 아까 그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그 원가흐름의 가정을 그저 평균적으로 총평균법 단가의 평균을 이용해가지고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을 같이 고려해줘야 됩니다. 평균법 추정하는 방법은 기말재고 매가 기준이죠. 매가 기준 26,000원인데 그래서 원가율을 구할 때 매가 기준이 들어가는 거죠.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 이렇게 매가 기준에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이 들어가고 원가 기준에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게 그쵸? 평균법에 따른 기말재고 금액 원가 추정액이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좀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 요거와 이거의 원가율을 적용하는 거다. 평균법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평균법은 16,9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선의선출법 보겠습니다. 선의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매가 기준 기말재고는 26,000원이에요. 또 요거 매가 기준에 26,000원을 원가 기준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제 원가율을 평균법은 기초재고 단기 매입, 기초재고 단기 매입 이렇게 원가율을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근데 선의선출법은 먼저 팔린 게 먼저 나갔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기말재고에는 단기 매입 부분만으로 구성이 되었을 거다 이런 가정이 되겠죠. 기초재고분은 이미 다 팔렸다. 근데 기말재고로 추정할 때는 당연히 기초재고분에 대한 게 안 들어가 있겠다고 가정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매입 파트만 여기서 약간 단기 매입 파트만 고려해야 되는 거고 기초에 넘어왔던 부분들은 이미 팔렸다고 보는 이런 원가율 산정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입 부분은 86,000원, 딱 51,000원. 이 원가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000원에다가 이 원가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말재고를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말재고는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평가 방법에 따른 상품 평가 손실액의 차이는 그러니까 평가 손실을 구하는 걸 알아야겠죠. 여기 보면은 순실현 가능가치가 16,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재고자산은 저가법이라고 했죠. 순실현 가능가치가 취득 원가가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을 평가 손실로 인식하지만 순실현 가능가치가 원래 취득 원가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인식할 게 없고 그냥 취득 원가로 계속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실현 가치가 지금 기말재고 전환을 계산한 것보다 지금 더 그쵸? 손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기 원래 이 금액으로 추정해야 되는데 실제 순실현 가능가치가 16,000원이라 했을 때는 900원의 평가 손실이 인식됩니다. 900원. 선의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기말재고 금액이 15,600원으로 추정이 됐는데 실제 순실현 가치 구했더니 16,000원이다. 그러니까 취득원가를 초과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평가 손실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900원을 대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이런 문제, 주관식 문제에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소매제고법에 대한 원가를 적용하는 방법. 근데 기본적인 개념인데 사실 문제가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나오면 좋지만 이 매가 기준과 원가 기준에다가 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 사항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문제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제고법 앞에 그 이론 파트에서 그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푸시는 문제를 같이 저랑 같이 풀면서 정리를 해서 메모를 좀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15번 문제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제고법이 조금 이제 문제가 난이도 있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백화점은 손익선출법에 의한 저가기준 소매제고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관련 다른 다음과 같다. 한국백화점이 2021년도 표발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원가는 얼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결국에는 매출원가 금액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선의선출법에 의한 저가기준 소매기준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의선출법에 의한 요거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문제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기초재고분을 고려하지 않은 원가율을 계산해야겠다. 이렇게까지 그냥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랑 동일한 내용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가 기준, 매가 기준, 티계정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원가 기준 지수 재고액은 200만원, 단기 매입액은 100만원. 그래서 여기 이것도 매입 운반비, 매입 할인 이런 거는 같이 이제 매입으로 보는 거죠. 저희 그 일반적인 회계 처리 그런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원가성이 이게 매입할 때 매입 원가에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매입 할인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똑같이 형식적으로 문제를 다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가 파트 이렇게 정리가 됐고, 소매가 같은 경우에는 기초재고액이 300만원, 단기 매입액이 960만원, 그리고 단기 매출액이 1000만원 나와있고, 종업원 할인, 순인상액, 순인하액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요 세 가지가 지금 약간 특이하게 들어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종업원 할인액, 순인상액, 순인하액 더 들어가면은 뭐 정상파선, 비정상파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됐을 때 원가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티계정상에다가 어디다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막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그 원가율 산정할 때 이 티계정의 차반에 있는 베이스를 원가를 산정한다고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랑 동일한 논리로 이제 그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순인상의 순인하액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매가 기준에서 그 매입할 때 그 매입 금액이 얼마나 올라갔고 얼마나 떨어졌고 이 기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순인상액, 그다음에 순인하액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 종업원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종업원 할인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매출을 할 때 종업원한테 얼마나 할인해줘야지 이런 것들 내규적으로 좀 정해진 케이스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차관 항목이긴 하지만 이게 그 원가성이 있다고 좀 봐야 돼요. 보통 여기 지금 그 티계정의 대변 계정에는 매출원가 아니면은 재고자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원가성이 있는 것들은 좀 매가 기준, 여기 그 대변 계정에다가 써주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여기 종업원 할인 같은 경우 예측이 되고 원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 할인 금액이 차감하는 금액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기재를 한다. 종업원 할인액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 인상 인하가 있고 종업원 할인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보통 여기서 문제가 더 간다고 했을 때 비정상파손, 정상파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비정상파손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파손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가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대변에다가는 매출원가랑 재고자산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성이 있는 것만 넣어야 되고 예측이 되는 것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파손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 했을 때는 비정상파손 차감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 정상파손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것도 차감이긴 하지만 원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정상파손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가율을 계산할 때는 여기 차변끼리 원가율을 계산해가지고 적용하면 되고, 원가율을 적용하면 되고, 이 매가 기준 기말재고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원가 기준 기말재고 금액으로 추정을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매출원가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매출원가 금액을 추정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구조다. 이 대변에 있는 금액을 이렇게 추정하는 거다. 원가의 산정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이 기초에서 단기 매입이 판매 가능 수량이죠. 판매 가능 재고자산인데 그중에 판매 가능 재고자산 중에서 차감해야 될 성격들을 차분에 넣을 것인가 대변에 넣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원가성이 있는 건 대변에 넣고 대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원가성이 없는 거는 비정상파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차변 계정에다가 영업의 비용으로 설대는 거죠. 차변 계정에다가 마이너스를 표시를 한다. 그래서 순인상의 순인하액은 또 매입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 순인상 순인하액과 이렇게까지 내가 계시고, 이렇게 이 티계정 표를 알고 계시면은 소매제고법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다. 이렇게 티계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재고 매가 기준이 얼마냐? 기말재고 매가 기준이 얼마냐 했을 때 기말재고 매가 기준은 똑같아요. 이 티계정에서 차감한 금액이 나머지가 기말재고가 되는 거예요. 기말재고 그러면은 3,000에다가 9,600 더하고 그다음에 20만 원 더하고 30만 원 빼고
그다음에 또 대변인으로 차감하는 거죠. 1000만원 차감하고 종업원 하면 차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말재고 매가 기준 금액이 이제 200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럼 200만원을 이 원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원가를 계산할 때 제가 여기 티 계정에 차변에 있는 거는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0만원에다가 차변에 있는 거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 선입선출법이죠. 선입선출법이니까는 기초제곱은 빼고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가 기준으로는 또 기초제곱 빼야 되는 거죠. 선입선출법이니까. 그래서 600만원에다가 마이너스 368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말재고 산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여기서는 저가 기준 소매제곱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 표를 정리해 드린 거를 같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기준 소매제곱법을 할 때는 요 인하액을 제거하는 파트다. 인하액을 빼시면 돼요. 차이가 나는 게 요거만 빼는 거다. 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거 빼는 거다. 일반적인 계산은 이렇게 되지만 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30만원 차감하는 거를 빼야 돼요. 이걸 없애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9,600에다가 20을 더한 거에다가 600에다가 그다음에 10만원 더하고 30만 8천원 뺀 요거만 할인 그 원가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요거 빠진 거 있었죠? 첫 번째 포인트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가법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야 된다. 보통 아까 문제 같은 경우에 저가 기준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제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일반적인 소매제곱법은 이걸 포함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건 맞고 저가법으로 소매제곱법을 적용할 때는 이 인하액을 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인하액을 차감한 금액 여기서 이렇게 원가를 한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가를 구하게 되면은 기말재고 금액이 118만원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금액이 추정이 된 거죠 지금. 118만원 118만원이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원가는 얼마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T계정에서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질문이.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초재고에서 단기매입액들 더하고 그다음에 차감, 기말재고 금액을 차감을 하게 되면은 이 매출원가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662,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한데 포인트 2개만 아시면 된다고 했어요. 선입선출법인 경우에는 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제곱은 제거해준다. 그리고 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인하액을 제거해준다. 일반적인 소매제곱법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아까 또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거 그 원가를 계산할 때 차분 대변 어떻게 쓰느냐 계산할 때 판매 가능 재고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이제 조정해주는 건데 비정상파손 같은 경우에는 원가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차변에다가 마이너스 계정으로 표시를 해준다. 근데 종업원 할인이나 정상파손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되고 원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변에다가 이런 숫자를 써가지고 차감, 판매 가능성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적어 놓으시고 정상파손, 비정상파손 없지만 이거 같이 기재적으로 소매제곱 이렇게 계산한다. 이 구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매제곱법 정리했고 그 다음에는 17번 문제에 그 원가를 그쵸 창고에 있던 거 전부 잃게 된 이런 케이스들 한번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원가 추정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소매제곱법은 이제 다뤄본 거고 아까 매출 총액률법 이런 것들 적용해가지고 하는 추정하는 문제에 이제 17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한번 보시면 공사는 20X년도 결산을 앞둔 시점에 화재가 발생하여 정부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을 전부 잃게 되었다.
공사는 재고자산 손실액을 파악할 목적으로 외부 감사인 매입처, 매출처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내용 수집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했을 때 X2년도 총 매출 총이익률이 2000X1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화재와 관련하여 재고자산 손실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 그 당시 평균 재고자산을 사용하면 1년은 360일을 가정한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 안 보시고 365로 계산했다가 숫자가 막 안 떨어지고 이러면 문제 풀다가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 조항도 좀 깔끔하게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X1년 재고가 있고 X2년 재고가 있죠. X1년 재고를 먼저 티기점 그려보면 70만 원에다가 그리고 매출원가가 500만 원으로 나와 있죠. X2년도 내용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 매입액이 750만 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나와 있죠. 매출액. 이거는 재고 계정이기 때문에 원가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매출액만 주어져 있습니다. 매출액만 주어져 있어서 900만 원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로 원가를 적용해서 씁니다. 원가 여기 보면은 매출 총 이익률이 20%, 25%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예시를 뒀냐면 매출 총 이익률이 20%, 25%라는 거는 100에다가 25가 매출 총 이익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가가 75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에다가 75% 곱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더 빠른 거예요. 근데 가끔 문제가 매출 총 이익률로 안 나오고 뭐 원가가 100인데 20%를 가산해가지고 산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떤 거 주어지냐에 따라서 몇 분의 몇을 곱해야 될지가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여기 안 헷갈리실 것 같아도 막상 문제 푸시다 보면 좀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매출 총이익률 25%는 이렇게 봐서 75%를 원가에 곱한다. 여기다가 75%를 곱하면 원가가 얼마가 나오냐 했을 때 원가 계산 금액이 675만 원이 계산됩니다. 이거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런 정보가 주어졌을 때 물어보는 게 재고자산 소실액. 결국 이때 재고자산을 추정을 해서 이게 다 소실된 거니까 전부 소실됐다고 나와 있었죠. 전부를 익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추정을 해서 전부 이제 금액을 산출을 하면 된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단서로 준 게 매출 평균 보유 기간을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산식이 나오는데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뭐 재고자산 보유 기간 이런 것들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 산식은 원리 파트에서도 이제 다루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런 거는 식을 딱 외우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보유 기간 한정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원가에다가 평균 재고자산이다. 그렇죠? 회전율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매출채권 회전율이다. 매출채권 회전율을 했을 때는 저 매출에다가 평균 매출채권이다. 이게 분모 분자가 같은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보통 재고는 원가 기준으로 관리가 되죠. 근데 보통 매출채권은 판매가 된 거기 때문에 매가 기준으로 관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분자에 원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매출채권 회전율 구할 때는 분자에 매출이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이게 원가랑 매가 이런 같이 대응되는 것까지 같이 개념을 아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재고자산 회전율의 개념은 이렇지만 재고자산 평균 보유 기간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 했을 때 재고자산 보유 기간은 360 나누기 회전율이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만약 이런 360일이라는 단서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게 365일이 되겠죠. 그래서 보유기간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질 수 있는 거는 회전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보유기간이 72일인데 이게 회전율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율을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회전율이 5가 나옵니다. 회전율이 5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은 그쵸? 기초에다가 기초제곱 원가는 500만 원인데 기초는 똑같이 나와 있죠. 기초에 나와 있고 기말제곱에다가 나누기 2한 게 5다. 요거를 산출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회전율을 원하는 걸 산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산식을 통해서 이 기말 재고 금액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말 재고 금액을 추정하게 되면 이제 130만 원이 돼요. 이 130만 원이 X2년에 다 그대로 넘어갔겠죠?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X2년에 대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구할 수 있는 수치가 다 주어졌죠?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 더하고 매출 원가 차감을 하게 되면 기말 재고 금액이 205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보기 보시면은 1번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가 추정 방법인데 매출 총이익률법, 그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이거는 사실 참고서로 알려드린 거고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보유기간 이런 그 산식에 의한 저는 기본적인 산식을 좀 암기하고 있어야지 같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재고자산 효시액 문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 이렇게 말로 재고자산 회계 처리를 묻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된 재고자산 문제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된 재고자산 문제는 한번 제가 전체적인 회계 처리를 이제 봤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41번 문제. 한국주택국제회계 기준은 재고자산 원가 배분 방법으로 후익선출법을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 이유는 후익선출법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후익선출법에 대한 비판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하나씩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익선출법을 제가 아까 계산하는 방식만 보여드리고 기본적인 개념만 보여드렸지만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후익선출법이 왜 그 기업회계 기준에서 제외되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 같이 보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하에서 재무상태표의 재무자산이 재무자산의 공정가치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재무제표 이용자와 이사결정을 모두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기초재고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0짜리가 20이 있었고 100짜리가 만약에 뭐 단기에 뭐 상승이 됐어요. 40짜리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100이 나갔어요. 150이 나갔다고 할게요. 150이 나가다고 하면은 후익선출법은 여기 100에 대해서는 40이 먼저 나간 거고 100에 40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50에 20이 나가고 기말재고가 50에 20이 나가고 이런 구조로 회계처리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라고 했을 때 재고자산 금액이 공정가치와 큰 차이가 있죠. 실제로 단기 매입한 거는 40이에요. 40인데 실제로 기말재고자산에 기록된 거는 기초재고에 있던 20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 모두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하에서 오래전에 구입한 재고자산의 재고층이 청산되면 수익비용 대응 구조가 왜곡된다. 이거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물가가 어차피 기본적으로는 상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있던 것보다 오래 사는 게 당연히 비싸다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정을 해서 오래전에 구입한 재고자산의 재고층이 성산되면 이 얘기는 결국에는 갑자기 판매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만 된 게 아니라 기말재고가 다 이제 판매가 다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개가 다 됐다고 하면은 지금 매가 기준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50 정도의 이윤을 붙여가지고 팔겠죠. 매가 기준 50의 이윤을 붙여서 팔겠지만 이 40이 대응돼야지 그나마 수익비용 대응이 되는 거지만 이 기초에 있던 20들이 다 팔리고 나가면은 수익비용 대응이 왜곡이 될 수가 있겠죠. 보통 기본적으로는 수익선출법 같은 경우에 수익비용 대응이 되는 것이 가장 장점이에요. 장점인데 이렇게 기초자산에 있던 20짜리가 계속 수익비용에다 영향을 미치게 되면 수익비용 대응이 안 된다. 기초자산에 있던 아주 오래된 자산들이 안 팔리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비용 대응이 오히려 왜곡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하에서 경영진이 재고자산의 매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방법으로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등의 이익 조정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은 이게 20인데 우리가 올해 이제 이익이 안 났어요. 이익이 안 났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익을 늘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영자가 이거를 안 사는 거예요. 안 사요. 안 사면은
결국 150은 못 팔았겠죠? 100을 팔았겠죠? 100을 팔았겠지만 지금 매출이 50을 시킨단 말이에요. 단기 기준으로는 50에 팔게 되지만 이게 100에 20의 비용이 되는 거예요. 매입을 안 해버려서 옛날에 사왔던 싸게 사왔던 그거에다가 원가를 대응시키도록 이렇게 경영자가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수익선출법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안 해버려서 기초재고 자산이 원가에 대응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하에서 수익선출법 하에서의 단기순이익이 선출법 하에서 단기순이익보다 적어지는데 이는 수익선출법이 수익비용 대응을 왜곡하는 윤회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 문장은 수익선출법은 아까 수익비용 대응을 원래 잘 되는 구조죠. 잘 되는 구조인데 이게 오래전에 구입한 재고자산의 재고층이 청산을 이후 케이스만 수익비용 대응이 왜곡된다. 이렇게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실제 물량으로는 효율선출법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쵸? 선의선출법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문장에 대해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회계원리 파트에 있는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은 지금 교재에 있는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같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같이 앞에 있는 내용이랑 제가 설명드린 내용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고자산 회계 처리 관련된 말문제 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시면은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으로 수익선출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IFRS상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의 적용은 동일한 용도나 성격을 지닌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 지역별로 분포된 사업장이나 과세 방식이 다른 사업장 간에는 동일한 재고자산이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한다. 그렇죠. 지역별 과세 방식이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간에는 동일한 자산이라도 이게 말이 틀린 거예요. 동일한 자산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지역별로 이게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하면은 좀 통일성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으로 체크해주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한 항목별로 순실현 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적합법을 적용한다. 이것도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죠. 통합하여 하지 않지만 항목별로 순실현 가능가치 감액해서 적용한다. 이거 나왔고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맞는 문장이고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좀 중요한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 원재료를 투입한 제품 자체가 이 원재료를 투입해서 완성된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거기 때문에 이 제품 생산에 투입하는 원재료는 그쵸? 감액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로도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하시고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손실 인식했다가 그쵸? 이런 해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환입할 수 있는데 한도가 있는 거죠.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5번째 문장도 맞는 문장이고 이런 거는 좀 중요한 거죠. 문장 자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2번이 틀린 문장이었습니다.